자,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체제, 시장 경제 문제 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한 8시간, 거의 8시간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휴대폰을 보시는 것보단 최대한 문제 풀고 좀 자거나 좀 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치거든요. 하루 8시간을 계속 수업 듣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 2달 하면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6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쉬는 시간에 최대한 좀 쉬거나 자거나 이런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경제 체제입니다. 우리가 경제 체제는 첫 번째 전통 경제 체제가 있어요. 전통 경제 체제. 전통 경제 체제.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혼합 경제 체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냐? 경제 체제란 것은 문제를 해결한 경제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이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랬을 때 얘는 뭘로 해결해요? 전통으로. 전통. 관습에 의해서.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고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만들지 누구에게 분배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은 이것을 국가에 의해서 국가에 또는 뭐 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고 누구에 분배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걸 계획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니까 사유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안 돼요. 사유재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다만 뭐는 올라가겠어요? 형평성은 올라가겠죠. 형평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형평성은 뭐 그냥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왜? 재산 없는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은 말 그대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 분배할 것인가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뭐냐면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이에요.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 그러다 보니 가게와 기업이 만납니다.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기본적으로 인정돼야 돼. 재산권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자기께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올라가죠. 다만 빈부격차라든지 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형평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한 겁니다.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는 거죠. 국가 개입.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개입주의라고 말을 했어요. 개입주의. 개입한다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국가가 나서면 안 돼. 다 맡겨야 돼. 피개입주의죠. 그럼 얘는 개입이 강하냐 비개입이 강하냐 이런 생각.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개입이죠. 왜? 개입하니까.
그 다음에 병시제 또 하나가 있는데 자유를 강조하냐, 그 다음에 평등을 강조하냐. 자유를 강조하냐, 평등을 강조하냐.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볍게 오시면 돼서 전통, 이제 경제체제는 전통, 계획, 시장, 혼합. 두 번째 자본주의 발달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상업자본주의부터 시작합니다. 상업자본주의. 자, 상업자본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뭐냐면 상업,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였냐면 중상주의. 15, 16세기 중상주의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졌냐면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콜럼버스가 떠나죠. 신대륙을 발견해서 떠난 거 아니잖아. 왜 떠났어요? 콜럼버스가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잖아.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아세요 혹시? 알아요? 쉽게 사람 알아요? 콜럼버스가 왜 갔는지? 모르죠? 콜럼버스 아니지. 신앙 개척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신앙노가 개척된 거야. 가다 보니까 신앙노가 개척된 거지. 원래는 목적은 뭐였어요? 인도 가려고. 거기 가서 뭐 가져오려고요? 향신료. 또 있어. 향신료 말고. 네? 똥? 노동요. 언제 다 싣고 배에다가. 지들도 먹고 있는데. 아니에요. 얘가 뭘 봤냐면 마르코 폴로 알아요? 동방견문동 들어봤어요? 동방견문동 들어봤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문과인데? 우리가 지구가 자전해, 안 해? 하죠? 어디서 돌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에. 시계 방향, 반대 방향. 그건 모르지. 우리 문과충인데. 돌기만 하면 되지. 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이든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돌기만 하면 되지. 우리 문과인데. 지구가 돌기만 하면 되지. 지구는 돌아요. 지구는 태양 주변도 돌아요. 이거 정도만 알면 되지. 근데 동방견문동 정도 알아야지 우리가 문과인데. 가오가 살죠. 가오가. 그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동인데 거기에 뭐가 써져 있었냐면 이 나라에 가면 금이 엄청나게 많대요. 금이. 그 나라 이름이 뭐냐? 지팡구예요. 지팡구. 지금의 나라 이름하고 비슷하죠? 어디예요? 지팡구랑 비슷한 나라 이름 뭐 있어요? 재팬. 그래서 그 어원이 재팬이 된 거예요. 일본이잖아. 재팬. 초에 틀리잖아. 지팡구. 그래서 지팡구에 가서 지팡구라고 써요. 지팡구. 그래서 콜럼버스의 생각은 인도 쪽에 가서 향신료를 싣고 오다가 중국 옆쪽에 있는 지팡구 가서 금을 많이 실어서 와야겠다. 근데 가다가 어디에서? 아메리카에서 서버렸죠. 그래서 거기가 얘는 죽을 때까지 여긴 인도인 줄 알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서인도 제도 아니에요. 서인도 제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중개무역하는 거. 그래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무역으로 자본주의 발달.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 부르주아. 도시의 사람들. 도시가 상업을 하는 곳이니까 도시의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러요. 도시는 상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문제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상업자본주의 시작됐다. 자본주의 시작.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 시민혁명 이후, 시민계급,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제 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그런데 그러니까 초기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초기에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왜? 근대에는 자유를 강조했어요. 왜? 절대왕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됐고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중시하고
시장을 중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작은 정부, 최소한의 국가, 야경 국가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 시장에선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만나서 거래하는 거니까. 국가 개입 안 하는 데니까. 시장은 가계 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사상.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부론, 하나는 도덕감정론인데 사실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것은 도덕감정론인데 이 국부론이 자본주의라든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하는 데 좋아서 활용한 거예요. 강조한 거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아담 스미스에서 국부론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가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개인들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개인이 부자가 되면 국가도 부자가 된다.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냥. 개인이 국가고 개인이 부자가 되면 국가도 부자 되고 완전 개인주의예요. 국부론. 그 다음에 시장 강조하죠. 개인 자유. 개인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움직인다. 알아서.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서로 사는 놈과 파는 놈이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한다. 그럼 가만히 놔둬도 서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이 움직인다. 나서지 말아라.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뭘 강조하냐면 공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만들어야지 팔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누구냐면 세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이의 법칙. 만들어야 팔지. 이 세이라는 사람 법칙 중에 유명한 게 바로 백화점 이론입니다. 왜? 모아놓으면 더 잘 팔린다. 왜? 이거 사러 왔다가 저것도 사잖아.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더 잘 팔린다. 만들어라. 그럼 팔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초기에는 자유를 강조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9세기가 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면 독점 자본이 만들어져요. 독점 자본.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문제. 이 대표적인 문제가 그게 바로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시장 실패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말한 대로 독과점이 생기고 가만히 놔뒀더니 서로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는 부족하고 왜? 내가 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만들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건 막 많아지고 필요한 것들은 좀 적고 왜? 걔네들이 자기한테 내가 돈 내고 왜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해?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외부 효과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그 문제점이 뭐냐면 뭐 노동 문제, 빈곤, 그 다음에 노사 문제, 이런 문제들,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터지냐면 대공황이 터집니다. 대공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공황은 지금까지 세계가 느끼지 못한 공황이에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우리가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19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가 경제 위기 중에 가장 심한 위기가 바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예,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은행 중에 10% 빼고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10개 중에 9개 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해서 그걸 차단을 계속 미리미리 막는데 그 당시에는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가벼운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벼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경제 상태가 위기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은행 가서 내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몰리고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얘기하면서 기업은 능력이 안 되니까 도산해버리고 은행 망하고 쭉쭉쭉 가가지고 결국에 90% 경제가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IMF의 한 두세 배, 세네 배. 뭐 2008년 금융위기에 한 10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걸 쓰냐? 수정자본주의. 즉 여기에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유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케인즈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를 강조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 즉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있어야 생산을 하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유효수요가 중요하다. 이게 유효수요를 중요하다. 유효수요는 뭐냐면 수요란 것은 사려고 하는 의지예요. 사려고 하는 의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사니까.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그게 유효수요예요. 유효수요는 주머니에 돈이 있는 수요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유효수요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항아리에 돈을 넣어가지고 땅에다 파묻기라도 해라. 그러면 유효수요가 창출된다. 왜 유효수요가 창출되냐? 항아리에 돈을 묻었어. 5만 원짜리를 항아리에 묻었어. 그러면 최소한 한 30억이에요? 30억? 한 100군데 묻어놨대요, 정부가. 우리 옛날 보는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찾기 해봤어요? 보물찾기 해봤어요? 보물찾기 해봤죠? 같은 세대야, 다. 소풍에서 보물찾기. 보물찾기 해봤잖아. 보물찾기 해봤죠? 해봤죠? 찾았어요? 찾아봤어요, 보물찾기에서? 나는 한 번도 못 찾아봤는데. 내가 찾으려면 앞에 가자고. 그래서 그때는 보물 찾아봤죠. 왜냐면 많이 줬잖아. 넉넉하니까. 우리 때는 좀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없었는데. 근데, 항아리에다가 30억 넣어서 묻어버리면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30억 정도 돼. 어떻게 할 거야? 찾으러 가야지. 그럼 그냥 가요? 뭐 가지고 가야 돼? 뭐 가지고 가야 돼? 삽 들고 가야지. 집에 삽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야지. 그럼 삽을 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철물점에 들어가지. 그럼 철물점을 돈을 벌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철물점이 외식을 해요. 삼겹살을 먹어요. 삼겹살 먹으니까 식당이 돌아가죠? 그럼 식당에서 옷을 사요. 그리고 갔는데 파다 보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뭐 먹어야 돼? 밥이라도 먹고 간식이라도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간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간식집이 돌아가고 샌드위치집이 돌아가고 샌드위치집이 돌아가니까 빵집이 돌아가고 계란집이 돌아가고 우유가게 돌아가고 야채가게 돌아가고 야채가게 돌아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야채가 되니까 옷을 사고 학원도 보내고 술도 한잔 먹고 술 먹으니까 술집이 돌아가고 맥주가 팔리고 맥주가 팔리니까 보리가 팔리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급 효과, 유효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유효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다양한 이제 적극적인 국가예요. 적극적 국가, 적극적인 정부, 적극적인 국가, 큰 정부.
그러면서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여서 공공사업을 실시합니다. 공공사업. 테네시강 유역개발 이런 것들, 댐 건설하고 이런 것들. 왜 댐 건설하는데 시멘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 주변으로 여관이 되고, 숙소가 되고, 식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공공사업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공공제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이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970년대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파동이 발생하고 석유 파동 발생하면서 그때 이 석유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한 석유 파동은 있을 수도 없고 뭐 발생하지도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뭐 2배, 3배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1년에 2, 3배는 왔다 갔다 해요. 1배럴에 뭐 22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해요. 100달러가 돼도 왔다 뭐 어마어마한 건데 25달러짜리가 그 당시 20센트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1배럴에 20달러에서 100달러 왔다 갔다 한다고. 1배럴에 20달러가 얼마가 된 거예요? 400달러가 돼요. 20센트가 40달러, 20달러, 40달러. 그럼 400달러 이렇게 된 거예요. 400달러. 그럼 몇 배냐면 20배. 20배. 그러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서 얼마까지? 800달러까지 올라가. 20달러짜리가 40배까지 올라가요. 40배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큰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 왜? 석유 가격이 40배 올랐다니까? 버스비 다 올라. 그럼 사람들이 못 사. 못 사지. 그 이유는 줄어들고, 원료비는 올라가고, 경제는 파탄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올라.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신자유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다. 국가무역론. 뒤에 가서 인플레이션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국가무역론.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맡겨라.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는 다시 시장을 강조합니다. 알아서 나더라. 세금 걷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나온 게 바로 레포 곡선이라는 건데, 레포 곡선 이런 거예요. 레포 곡선은 조세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의 효율성. 뭐냐면 조세 수입이에요. 조세 수입, 세율. 어떻게 되냐?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 수입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게 레포 곡선이에요. 세율이 올라갈수록 조세 수입이 올라가다가 어느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거꾸로 조세 수입이 올라가서 여기가 되면 봐봐. 조세 90%야. 세금 90%. 일을 하야 안 해. 100만 원 버는데 90만 원 세금에 일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빵이 된다고 빵. 조세 수입이. 그러니까 봐봐. 이때 세율이 제일 조세 수입이 높아. 근데 잘 봐요. 이때가 언제인지 알아볼라. 당연히 잘 모르지. 그럼 이 근처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잘 봐요. 여기나 조세 수입 어때요? 똑같죠? 그럼 많이 걷는 게 좋아? 조금 걷는 게 좋아?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생각해봐. 많이 걷는 게 걷는 게 조금 걷는 게 좋아. 어차피 조세 수입은 똑같아. 뭐하러 많이 걷냐? 부담되게? 서로 부담되게? 야, 이렇게 10% 거드나 40% 거드나 똑같은데 조세 수입 왜 40% 걷냐? 기업 돈만 나가게. 차라리 10% 걷어마 10% 적게 걷어. 괜히 기업에다가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말고 세금 걷지 말고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강조하고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국가의 규제를 줄여라. 세금 줄여라. 그 다음에 공기업 너무 비효율적이다. 국가가 해결해 주니까 얘들이 방만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 공기업 민영화 해버려라. 민영화 해버려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 그래서 국가를 최소화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그 주변 기업도 잘 되고 결국 가게도 좋은 거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했죠. 그래서 좋아지는 듯 했으나 이게 이상하게 기업이 이렇게 혜택을 줬더니 기업이 낙수 효과라고 해서 다른 데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활동해야 되는데 거꾸로 낙수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그게 흘러 넘치면 다른 데도 영향을 주는데 흘러 넘치지 않게 계속 지들 그릇만 키우는 거야. 그래서 부의 50%가 1%한테 몰리게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뭐가 발생했어요? 이거 최근에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맡겼더니 이렇게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국가가 나서야죠. 국가가 나서서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돼요. 경기를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쓴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최근에 여러분이 자주 듣던 뭐예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국가가 개입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시장 중시, 국가, 시장 중시, 국가 개입. 비개입, 개입, 비개입, 개입.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문제 함재 선택에서 우리가 기회비용, 이 앞에서 배운 기회비용을 계속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기회비용을 발표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비교의. 자,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은 이런 겁니다.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빵, 뭐 다 좋아합니다. 국수 이런 것들. 저 지금 배가 고프니까 국수. 내가 국수만 만들거나 아니면 라면만 만들어요. 국수,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국수를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뭐예요? 라면이지. 둘 중 하나니까. 라면을 하면 국수지.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20, 여기 15. 제가 일부러 좀 숫자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쉽게 놓을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국수에 대한 기회비용 뭐라고 했어요? 국수에 대한 기회비용 뭐라고 했어요? 라면. 라면에 대한 기회비용은 국수. 이 기회비용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국수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예요? 국수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얼마냐고. 자, 봐요. 국수를 20개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몇 개 포기했어? 라면 15개. 그럼 국수 하나당 라면 몇 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당이니까 국수 20개당 15개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국수 하나당은 뭐예요? 20으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럼 20분의 15지. 그럼 뭐예요? 4분의 3. 4분의 3. 0.75죠. 잘 보세요. 0.75. 잘 여기 봐. 분모가 몇이에요? 0.75의 분모 몇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 하던데? 0.75의 분모가 몇이에요? 1. 모든 숫자의 분모는 1이잖아. 1분의 0.75 아니에요? 10분의 7.5란 얘기잖아. 100분의 75란 얘기잖아. 4분의 1이란 얘기잖아. 0.75란 얘기잖아. 1분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수 하나당
0.75라면 그래서 기호비용 0.75 4분의 3 똑같은 말이에요. 0.75 4분의 3. 자, 그러면 라면 하나당 기호비용 뭐예요?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호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생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우린 생산 불가능하다. 여기 있는 점들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효율적인 점들이다. 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뭐냐?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게 비효율적인 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생산곡선이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줄 땐 직선을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성은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원점의 오목한 형태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실 청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실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지금 대청소하는 거예요. 40명. 자, 40명. 여기가 배추를 생산하고 무를 생산합니다. 40명.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교실 40명 대청소를 해요. 근데 교실 하나 더 청소해야 돼. 1명 보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명 보내. 여기 표시 많이 나 안 나? 많이 나 안 나요? 자, 이거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 여기는 40명이 지금 청소를 하는데 교실 하나 더 청소하라 해. 여기 1명 보냈어요. 그럼 여기 표시 나 안 나? 표시 나죠? 여기 표시 나 안 나? 표시 나 안 나? 안 나지, 여러분. 해봤잖아, 조리청소. 40명 대청소하면 애들 다 해요. 노는 놈 맨날 놀고 걸레 빨러 갔다가 이 새끼들, 걸레 빨러 갔다가 걸레 빨고 얘기하다가 말이야. 서로, 도망가고, 그리고 창문 닦는다고 했는데 어디 갔나? 없고. 1명 가도 표시나 안 나. 여기 표시 나죠? 여긴 표시나 안 나? 안 난다고. 자, 똑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잘라봅니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예요. 하나 늘렸어. 하나 늘렸다고. 하나 생산했다고. 하나 생산했어. 표시나 안 나? 표시 나죠? 여기는 이만큼 줄었어. 표시는 안 나? 안 나. 그런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11명째 갔어요. 표시는 안 나? 많이 나죠? 여기 조금 이제 덜 나기 시작하죠? 이제 마지막에 갔어요. 여기 4명 남았어. 4명 남았어. 여기 이제 36명 됐어. 여기 표시는 안 나? 안 나죠? 여기는 확 나지, 이제. 1명 줄 때마다. 자, 그래서 표시가 처음에는 안 나다가 줄어드는데 표시가 안 나다가 점점 표시가 많이 나는 거야. 봐봐. 하나씩 더 생산할 때마다 표시가 좀 안 났는데 그 다음 점점 나다가 그 다음에 표시가 이만큼 나고 그 다음 표시가 이만큼 나고 그 다음 표시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나 나. 그래서 점점 얘를 점점 생산할 때마다 얘는 점점 많이 줄어든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 생산할 때마다 기호비용이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그에 대한 기호비용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하나 생산할 때마다 기호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하나 만들 때마다 폭이 되는 거 요만큼? 요만큼 줄었네? 요만큼 줄었네? 요만큼. 기호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직접 경제는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려봐야 되는데 그려보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보세요. 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잘 들어. 그려보고 계산하고 따져보지 않고 직관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잘 봐요. 이쪽으로 가면 기호비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아니, 늘어나죠?
생산할 때마다 기호비용이 커진다고 그러면 거꾸로 얘를 이렇게 얘를 생산하면 어떻게 돼? 기호비용은 어떻게 돼?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봐봐, 얘를 만들 때는 얘를 하나 더 만들 때 만들면 만들수록 기호비용이 어떻게 돼서 커졌지.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는 기호비용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아니 얘는 커졌다고 얘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딱 얘기해봐 바로. 작아져. 어떻게 돼? 작아지죠? 얘는 커지고 작아지지. 표정이 저 새끼 분명히 다른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여러분들이 딱 보면 기호비용이 커졌지. 그럼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배에 대한 기호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아무 얘기 없이 자 무에 대한 기호비용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배에 대한 기호비용 하면 직관적으로 그냥 커졌으니까 얘는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이만 아무 얘기 없이 물어봤으면 90%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자 어떻게 돼? 똑같이 잘라보면 똑같아요. 하나 생산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요만큼 줄어들고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무를 더 생산하든 아니면 이쪽으로 배를 더 생산하든 어쨌든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기호비용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양쪽 다. 그러니까 항상 경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 해야 돼요? 계산해 봐야 돼. 직접 계산하고 그려보고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눈으로 보고 얘기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 있는 생산 불가능한 점이에요. 이거 생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나가야죠. 밖으로 나가려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 국수의 원자재 값, 생산비가 어떻게 되거나 생산비가 원자재, 생산비가 줄거나 아니면 노동 임금이 줄거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생산 요소가 늘거나 두 가지 먹는 거야. 생산 요소가 더 많이 투입되든지 생산 요소는 그대로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야죠. 두 개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생산 가능 곡선에서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산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선. (193페이지) 보면 예산선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냐면 193페이지 위쪽에 보면 생산 가능성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트는 거예요. 뭐야? 내가 돈이 얼마 있어? 1,000원 있어. 아니면 10,000원 있어. 그러면 내가 사과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고 배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 근데 그래서 그 조합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살 수 있는 양. 그게 예산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선상 밑으로나 그 선상에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위로가 못 사죠? 왜 못 사?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 그러면 봐봐.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이 조합이 이거야. 여기야. 이걸 사야 돼. 이걸 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소득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격이 싸지거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뭐가 들어가냐? 사실은 비교이나 교환의 이익은 여기 안 넣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5단원으로 가야 돼요. 5단원. 그런데
5단원으로 가면 비교의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 그래서 너무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까지 했을 때 우리는 아예 비교의 제일 많이 나오는 먼저 우선 비교의 둘 중에 하나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비교를 좀 먼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생산 가능 곡선과 그 다음에 생산비에 대한 우리가 비교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이제 기회비용, 생산 가능 곡선, 교환의 이익, 비교의 이게 이제 합쳐진 거예요. 이 문제는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옵니다. 매년. 경제가 5문제 나오는데 매년 나온다고. 매년 나온다는 얘기는 국가직이든 그 다음에 지방직이든 매년 한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문제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였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비교의가 확실하게 이제 경제로서의 문제화 될 수 있는 또 경제 문제로 나오는 파트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밑밥 정도예요. 밑밥 정도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비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